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여전히 존버가 이길 것입니다. 오늘 매도 친 새끼들 한 명씩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도했던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후회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매도하는 건 365, 힘들 때 존버하는 건 265, 힘들 때 추미하는 자가 16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인공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암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입장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분명히 바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이제 몇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일단 우리 위에 사줄 만한 대상이 아직도 많습니다. 마이클 셀러 형 이번에 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초과 현금 67,382달러에 9,200개를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리고 1월 달에 무엇이 만들어졌습니까? ETF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ETF에 있는 지금의 이게 블랙록 ETF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분들도 수익성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트코인 차트 관점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1월달 시점이니까 이때죠. 이때가 2024년도 때입니다. 예, 여기가 그럼 1월달 때 끝나고 나서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ETF를 매입을 했던 사람들도 여기에 다 여러분들 위에 거의 다 샀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가지고 있으신 구독자님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또 조정이 무섭다고 또 못 사게 되고, 그러면 또 올라가면 비싸다라고 또 못 사게 되고, 이러면 계속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물론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도 평균치만큼은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저는 모아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커뮤니티에서도 분명히 글을 쓰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전 싼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매입도 했기 때문에 판단은 여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너도 물린 거 아니냐. 제가 뭐 하루 이틀 뭐 단기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매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저는 추세 매매 패턴으로 매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좀 걸러서 들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루 이틀 더 빠진다고 해서 이런 거에 별로 저는 느끼지 않고 어차피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 시점 대비해서도 말 그대로 블랙록에서에 따른 하루의 동향, 홀딩됐던 비트코인 물량은 여전히 늘어났고요. 피델리티가 조금 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크인베스트나 선물 쪽에서에 따른 베팅이 조금 더 가중치가 더 세진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조정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이 가장 중요한 뭐 피델리티나 그 다음에 블랙록에 있는 규모가 정말 많이 유출량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일시적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채굴 회사들에 따른 동향도 좀 봐야 되겠죠. 채굴 회사들에 따른 측면도 21년 4월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가격적인 측면에 올라가는 가속도가 많이 붙었으니까는 당연히 개수로 따졌을 때 개수로 판매하는 개수량은 적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격이 5천만 원일 때 두 개 파는 게 1억이 되면 하나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있는 개수 물량, 즉 개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적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채굴자에 있는 애들도 그만큼 팔 수 있을 만한 양은 이제 다 팔고 더 이상 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전히 비트코인 괜찮고 괜찮은 상품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제가 하나 더 예시를 드린다고 하면 당장 대한민국에서 전쟁 나면 여러분들 뭐 챙겨갈 것 같습니까? 네, 그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자산을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쉬운 자산이 무엇이죠? 이걸로 다 설명이 끝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충분히 계속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정에 있는 시점도 어느 기준점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FOMC 일정 21일 기준점으로 나오죠. 근데 이게 23년 7월,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동결을 해왔습니다. 거의 이제 6월 달 되면 거의 만 1년 차가 돼요. 근데 제가 저번 데이터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통상적으로 평균 10개월에서 12개월, 짧으면 8에서 10개월 정도에 따른 금리 동결 기간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가져갔다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년을 채울지 아니면 그 전에 약간 뉘앙스가 나올 것인지 볼 수 있는데 그 힌트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제 3월이 됐습니다. 동결한다라고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시드도 계속 분할로 놨던 배경도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점도표 보고 점도표가 곧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게 어차피 당초 인하하는 횟수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심리적 요건은 어떤 패턴이 먼저 들까요? 당연히 횟수가 줄더라도 어차피 금리 인하 계속 할 거다. 내년도 천천히 할 거다. 이거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어차피 한번 시작을 한다라는 건 계속 한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이 전 매우 중요하고 이거에 따른 펌핑도 충분히 아직도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금리 인하 확률도 CME 패드워치에서 55%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올해 안에 무조건 한 번은 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네. 요때 요 연말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죠.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누가 되더라도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경기도 더 부흥하고 더 좋아지겠죠. 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주변 국가가 먼저 금리 인하를 내리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내려갈 수 있는 옵션이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했죠. 내려놨으니 내가 조금 내려도 달러에 있는 강달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형태가 되니 물가를 계속 짓누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아니면 당연히 환율에 따른 약세 추이로 바뀌면서 오히려 물가를 못 잡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리더라도 한 번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번의 파급력은 여전히 주변 국가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나 이런 쪽에서도 물가 추이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래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이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6월 달에 50% 이제 그때 데이터 보고 이제 한 5대5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점도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5월, 6월 요 사이에 이제 그런 금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더의 현물 ETF 승인도 약간 이제 민그적거리긴 해도 결국에 언젠간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잘 모아두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또 손이 잘 안 가다가 조정이 나올 때 또 손이 안 가면 여러분들 매입을 또 못하게 되고 수익성도 좀 조절하게 되겠죠.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본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뭐 시간 관계상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여기서도 이제 즉 수익률 곡선 통제 YCC도 이제 조만간 폐기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엔캐리 자금 뭐 1200조 원 이 자금 이동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그렇게 가져갔는데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조금은 이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게 좀 많이 돌아오니까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일본에 있는 이런 자금에 있는 규모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엔화에 따른 환차익을 먹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뭐 당장 3개월, 6개월 추이로 먹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엔화를 만약에 투자하실 분들은 엔화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 기간이 좀 시간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올라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김포에 따른 이야기를 좀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포가 이번에 대략 한 10에서 11%대까지 올라갔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게 한국인이 이제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자, 해외에서는 개꿀이죠. 근데 한국인만 호구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거래소가 어떻습니까? 다 내국인 빼놓고 쓸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예, 이런 환치기 하는 새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코인 프리미엄 환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국인 빼놓고 이제 못해요. 예, 진작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터져 나갈 수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김프가 69%나 26% 정도까지 나와가지고 그걸로 많이 해 드셨는데 지금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도 깨달은 점은 김프가 대략 한 20% 정도나 나오게 되면 여전히 이때마다 어떤 형태가 나와 주었냐, 놀랍게도 여기 문구처럼 하락 페니스 이후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매수를 좀 더 많이 진행을 했던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김프 지표도 나쁠 건 없는데 김프 지표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피크를 찍고 살짝 내려갔었을 때 매입을 해보는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으로 또 여프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시점, 이 노란색 문구, 그 시점 대비마다 여전히 프리미엄이 가장 차이가 별로 안 났을 때가 역사적으로 저점일 때가 훨씬 더 많았다더라 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더라도 요약을 해본다고 하면 김포가 하락을 방어해준다. 하락 초반 또는 현실 부정 단계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의 초반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 부정 단계에 이제 시즌이 아웃되는 장이 연출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김포가 크게 줄었다는 건 하락의 마무리 정도. 그러니까 크게 찍고 잠깐 내려가는 요 시점 또는 패닉셀이 끝나는 시점. 두 개에 따른 시그널을 동시에 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 지표는 여러 가지 있는 뭐 지표들이 있는데 내 입맛에 맞는 걸 추천해서 잘 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예, 당연히 달러 기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테더나 USDC 다 달러 기반형입니다. 그러면 그 달러 기반형으로 보았을 때 지금의 환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환율적 차이를 보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1억이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지만 환율이 1338원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1억이라고 봐야 될까요? 1억이라고 봐야 되지 말아야 할까요?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달러와 과거 대비만큼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도 10% 프리미엄을 빼고 좀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과거 대비 1억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다고 하면 또 단순하게 환율적 차이에 있는 고려에
있는 비트코인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들어가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무서울 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추세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밀린다, 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진실된 투자자가 아닙니다. 보면 뭐라고 했죠? 항상 13년도 때도 최고점 찍고 결국엔 더 갔어요. 그리고 17년도 때도 최고점 찍고 내렸다가 더 갔죠. 근데 왜 여기에서 왜 무서워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최고점 기반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의 최저점이었다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 중간중간마다 이 캔들이 이렇게 길다라는 건 변동성이 이만큼 컸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와, 상승했다라고 단적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동성을 다 이겨내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언젠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저는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또 물량 뺏기면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현실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에 계속 내 열정을 다 태워서 계속 추매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때까지 여러분들 막 사기다 했던 사람들 다 지금 입속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지금 1억 갈 줄 몰랐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엔 그런 사람들은 투자 부분을 아주 우리가 비수기 성수기 우리는 다 봤잖아요. 단맛만 다 보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은 단맛만 보고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좋았던 때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편집된 내용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당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우리 객관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부자가 될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아무튼 성투하시고 이 부분도 잘 끝내고 마음가짐도 잘 찾길 바라겠습니다. 존버는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